그 머리의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어야 여기서 하나하나에서 나가는 어떤 신경계가 정상 작동을 할 텐데 그게 이미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24시간 내내 움직이는 우리 몸의 유일한 관절이에요. 중심을 맞췄더니 척추가 알아서 좋아지는 그런 매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녀 원장 김사라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 채널에서 처음으로 우리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고 또 저랑은 특별한 관계예요. 왜냐면 제가 가장 척추가 안 좋을 때 저를 살려준 저의 척추 주치의이시기도 합니다. 김사라 원장님 특별히 더 소개할 게 있어요.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머슬매니아 출신이에요. 네. 네, 사진이 이렇게 뜨죠? 네. 머슬매니아 출신이고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제일 네. 인기 많았던 머슬 대회예요. 머슬마니아라는 게. 네. 지금은 한의사로 네.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환자나 뭐 통증이 있다는 환자나 전부 다 운동이 필요한데 제가 살면서 운동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네. 없었더라고요. 네. 한의사가 되기 전까지도 안 했고 한의사가 되고 나서도 운동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한 번도 돈을 투자해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했더니 환자들한테 어떻게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운동을 하면 그냥 아픈데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는 좀 안 되겠다. 나는 다이어트도 좀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고 통증이 있어서도 좀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네. 난 운동을 하기만 하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직접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나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에서도 전문가적으로 좀 약간 설명을 해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좀 약간 저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PT 20번 정도 받아서는 좀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 출산하고 나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쯤에 선수 등록을 했어요. 저는 원래 뭔가를 할 때 스스로를 좀 약간 구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움직인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채찍질을 해서 네. 어떻게든 하게끔 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선수 등록부터 하고 한 운동은 즐겁게 하는 겁니다.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몸을 네. 만드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럼 되게 됐어요. 재밌어서 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지부터 6개월 만에 머슬마니아를 상위 입상을 하게 된 거죠. 아, 네. 대단하세요. 네. 지금 이어지는 콘텐츠는 기능의학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구조, 특별히 자세,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중요한 척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도 척추에 굉장히 몰입해서 진료를 열심히 하던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재발하고 통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경우를 계속 보다 보면 좀 약간 현타를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뭔가 너무 빗줄기와도 같은 그런 것들을 만났어요. 그게 말하자면 턱관절 균형 이야기였던 거죠. 턱관절의 중심을 맞췄더니 척추가 알아서 좋아지는 그런 매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척추를 열심히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 턱관절의 중요성을 그제서야 더 판단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보통 턱관절 그러면은 가니까. 이제 TMJ라고 해서 여기 부정교합 정도로만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가 부정교합이든 또는 씹을 때 아파서 턱관절의 네. 염증이든 그래서 턱관절 치료만 배웠는데 턱관절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척추 밸런스의 첫 출발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늘 입을 벌려서 먹고 또 잘 때도 이갈이하고 이쪽을 굉장히 고생시켰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난치성 환자들이나 아니면 턱관절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턱관절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턱관절만 딱 교정을 해도 바로 척추가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턱관절을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도 요추 디스크로 못 걸어서 와요. 막 못 걷고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은 전혀 안 들어가서 막 이러고 온다든지 그러면은 네 가지 스트레칭을 시켜요. 그러면은 즉각 개선돼서 원래 거의 실려오다시피 했던 거의 부축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던 환자들이 거의 뛰어다녀요. 중심을 맞추고 이 정도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 내 턱관절이 이렇게 문제였구나. 난 단지 허리가 아픈 것이 뿐이었는데 이게 턱관절에서 오는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제대로 깨닫게 돼요. 사실 턱관절 그러면은 이제 관절도 있지만 옆에 근육도 많을 것 같아서 혹시 턱관절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구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 몸의 턱관절이라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이 교환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턱관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교환면이라는 것 자체를 이어서 쭉 가볼까요? 그러면은 경추 1, 2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추 2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얘를 이렇게 벌렸을 때 이게 빠지면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보통 이렇게 빠지면서 벌어지기 때문에 교합의 중심축이
턱관절 여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벌어질 때 어디를 중심적으로 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이 경추 2번을 아킬레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엑시스라고 해요. 이 축추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개골이고 이게 1번 경추 그리고 이게 2번 경추예요. 근데 이게 2번 경추에서 잘 보면 다른 척추들과 다르게 이렇게 치돌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극돌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극돌기, 척추 극돌기가 딱 만져지는 실제로. 이 축이라는 게 이게 두개골의 회전 운동의 중심 축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1번 경추와 두개골 앞단이 붙으니까. 근데 이게 말하자면 턱관절 교합 운동의 중심 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경추 자체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턱관절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우리는 말할 때도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음식을 씹을 때 움직이죠. 씹을 때 저는 잘 때도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잘 때 움직여요. 24시간 내내 움직이는 우리 몸의 유일한 관절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침삼킴을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침삼킴을 하면서 아주 미세한 힘으로 교합 운동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잘 때도 1분에 한 번, 그리고 평상시에는 1분에 2번 정도 평균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하루에 몇 수천 번씩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여요. 그리고 매우 또 피곤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잘못된 힘이 걸리면 아니면 균형점에서 이탈하면 너무 과도하게 힘이 걸리면 이 중심축인 2번 경추가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턱관절 주변에서 특히나 9개 뇌신경이 지나가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3차 신경 5번 뇌신경이 2번 경추를 땡기고 말고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턱관절이 위치 이상이 있으면 이 2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턱관절이 경추에 영향을 주고 경추가 안 주면 다시 척추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렇죠. 구조, 이게 어떤, 2번 경추가 틀어지면 전신이 다 틀어지게 되는 혹시 그런 턱관절 때문에 역할을. 위로도 올라온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지러움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이렇게 틀어지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탈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다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걸 본다면 이 척수 공간이 있잖아요. 척수 공간이 이게 틀어지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척수의 흐름이나 혈류도? 혈류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신경까지도 다 신경까지도 다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몇 퍼센트 줄어들수록 두뇌가 조금씩 고장 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이게 두뇌랑 호르몬의 분비라든지 뇌척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밖에 그러면 없죠. 최소한 브레인 포그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설명 못하는 네. 그런 어지러움 비슷한 증상들 네. 거기에는 또 이명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명도 사실은 체성이명 같은 경우는 결국 관절에 또는 관절 주변의 근육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턱관절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게 저도 지금 신생아를 기르고 있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비대칭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그렇게 비대칭이 계속 심화되고 좌우 틀어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턱관절의 상태가 중심 위치에 있다가 점점 벗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두개골의 위치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요소가 돼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턱관절의 위치를 중심 위치로 맞추고 나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은 이 틀어졌던 이 뼈들, 두개골 뼈들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두개골 유합이라는 게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모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 유합이 성인이 되면 완전히 닫혀서 아예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얘네들을 움직이는 기관이었던 거예요. 성인이 다 되고 나서도. 전두, 측두, 후두가 사실은 하나의 뼈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뼈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이제 유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조금씩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두개골이 숨을 쉬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보면 이 안에 턱관절에 딱 맞닿아 있는 이 빨간색 저평골이라는 뼈가 있거든요. 나비 모양 뼈라고 해요. 근데 이 나비 모양 뼈가 이 안화의 위치라든지 이 부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 되는 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바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인체의 기능들을 전부 다 조절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턱관절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저평골의 중심점과 그런 네. 균형을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네. 우리 시청자들은 그렇죠. 저를 통해서 똑똑해졌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네. 네. 근데 현대인들이 조금씩 다 틀어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현대인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틀어져 있는 것들은 원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씹잖아요. 아. 그죠? 바른 자세를 계속 의식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면서 노화의 과정, 정상적인 과정에서 턱관절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한쪽으로 뭐 뭔가 이렇게 괜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엎드려서 잔다든지 아니면 치아가 아파서 한쪽으로만 씹는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만 잔다든지 누워서 베개를 한쪽으로만 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습관들이 한쪽으로만 쓰는 습관. 혹시 치과 치료 중에 미세하지만 이렇게 레진이나 아말감도 한쪽으로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미세한 조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치아에 영향을 주는 한쪽에 네.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턱관절의 이슈를 네, 발생시킵니다. 이게 기능학적인 어떤 치과적인 상태에 접근이 하더라고요. 모든 게 대칭이어야 되는데 한쪽만 조금이라도 부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게 아니었을 때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 특히 이제 거기서 말하는 기능은 전신 기능까지 영향을 준다 해서 그렇죠. 치과 선생님들 네. 중에 기능학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말감이나 수은의 어떤 그런 영향이 그 네. 턱관절에 어떤 영향을 준다기 그런 그것보다는 생각보다는 네, 구조적으로 밸런스. 네. 한쪽이 아프니까 한쪽만 씹게 되잖아요. 그럼 네. 한쪽만 발달하거나 한쪽으로만 틀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턱관절 중심위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3차 신경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2번 경추를 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2번 경추가 틀어지면 이게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이게 와르르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중력 방향으로 6kg 정도에 되는 머리의 무게를 이고 사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그 머리의 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어야 여기서 하나하나에서 나가는 어떤 신경계가 정상 작동을 할 텐데 그게 이미 여기서부터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얼굴로 나가는 어떤 신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으로 가는 신경 그리고 또 이쪽 경추에서 어깨로 가는 그리고 팔로 가는 모든 신경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등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기 뭐 심폐로 가는 신경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6, 7번에서부터 한 8번 정도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 위장, 장 뭐 이런 부분들의 그 기능을 전부 다 총괄하게 되는 거예요. 뭐 신장이랑 네. 뭐 난소, 자궁 뭐 이런 것들까지도 네. 그리고 다리까지 가는 신경이 여기 있겠죠. 그렇게 전신을 관장하는 그 신경들이 제대로 된 구조 속에 놓이지 못하면은 맞아요. 그쪽의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저희 앞선 영상에서 네. 이제 자율신경 치료의 어떤 원리가 되는 게 결국 네. 구조를 풀어줘야 된다는 네.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영상으로는 실제 턱관절이 이상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차릴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을 교정하는 것도 실제 저를 대상으로 사실 제가 턱관절 환자였기 때문에 턱관절 환자이기 때문에 저를 대상으로 할 텐데 굳이 다음 영상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로 간단하게 턱관절 이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턱관절 그거 너무 전문적인 영역인데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네. 이거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어려워요. 네, 정말 그래도 어렵긴 한데. 턱관절이 이상했을 때는 네. 소리라도 날까요? 그쵸, 턱관절 소리 나거나 네. 아니면 지그재그 움직임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좀 약간 통증이 있다든지. 눌러서 아플 때 일단 기본적으로 턱관절이 안 좋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딱 어느 정도 네. 여기 귀 앞에 바로 움푹 파인 부분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네. 이런 쪽, 네. 이 주변 부분을 쫙 눌렀을 때 조금이라도 아프다. 대부분 눌렀을 때 아프지 보통은 않나요? 안 아파야 되거든요. 맞아. 안 아파요. 저 빠르게 한참 안 좋을 아파야죠. 때 김수아 원장님이 맨날 누르면은 뭐 이렇게 세게 눌러야 할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고 세게 하더라고요. 누르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원래 그 정도 압력으로 누르면은 안 아파야 되는데 맞아. 턱관절 환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 그러면 하셨던 아마 거죠. 턱관절 위치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여기로 이렇게 여기가 하과두라고 해요. 이렇게 턱관절 하 움직일 때 예, 움직이는 하기. 그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게 빠지면서 할 때. 이렇게 하는 부분. 여기 앞에 부분을 누른 채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면 한쪽은 좀 더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든지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사라 원장님 만나서 턱관절이 중요하고 그것이 단순히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저희가 늘 얘기하는 기능 이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첫 스타트로 턱관절 얘기를 했고 가능한 시청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 또는 네네.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